잘 쉬셨나요? 네. 네. 사실 제가 수업 이번에 요청을 받고 준비를 할 때 사실 금융권 취업을 하시는 생각도 있으신 분들하고 얼핏 들었는데 아닌 분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그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야기를 듣고 좀 내용을 취업 위주로 바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금융권 출신이고 지금도 금융권 쪽에 계속 업무를 하고 있지만 물론 여기에 지금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아니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면접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직원들 많이 뽑고 있는데 직원들 중에 아마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는데 그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연세대학원까지 나와서 취업이 안 되신 분도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강대 경제학과 수석 합격, 수석 졸업,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단합.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실무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큐베이팅 하는 시즌 지났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자, 취업하는 딱 진입 전에 대기업을 선택을 할 거예요? 아니면 스타트업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상관없다. 취업이라도 된다면? 지금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 돈이 없고 경영 안정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기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회사는 무너져요. 지금 이제 부산은행 험담을 하면 안 되지만, 요즘 은행에 뉴스 많이 뜨잖아요. 예, 경남은행, 수천억대 횡령. 요즘 뭐 배임 횡령 엄청 많으니까. 근데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내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비단 부산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던 다른 시중은행 마찬가지고 서울 쪽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사화 안 된 것도 많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리스크를 따져봤을 때는 대기업이 좋냐 안 좋냐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제 커리어를 아까 보셨지만 스타트업에 갈 때 두려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면 되니까. 그 배워서 어떻게 써먹을지를 안다고 하면 당연히 가야죠. 3개월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력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배우고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짧게 배우고, 난 충분히 배웠어. 나가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 다음 턴에 또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려면 커리어를 이쁘게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의 그 회사 들어갔을 때, 실수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1년 이상 버텨야 돼요. 그리고 1년을 받지 말고, 잘못 선택했네? 그래도 여기에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근데 내 목표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배운 게 있다고 하면 1년 뒤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직을 잘 하시는 분들이 프로 이직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엔잡러. 그 사람들이 저는 존경을 하고,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틀려요. 본인만의 가치관이 확실히 있어요. 그건 면접에서 반드시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세대, 대학원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뭐 물론 뛰어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냥 자기 커리어 믿고 자기 스펙 믿고 올라오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취업이 안 돼요. 면접 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면접 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나 그거에 대한 경계를 안 줬으면 좋겠고, 지금 취업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거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방향만, 이렇게 가볼까? 그런 시작으로 시작을 한다면 저는 지금 같은 기이한 취업난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게 서울하고 부산 차이인데, 저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여기 한 번씩 오면 여기 여쭤보거든요. 동아대 취업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죠. 근데 서울에 취업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해요. 왜냐면 부산에 어디 이제 부산에 사실 스타트업이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은행 하면 부산, 저는 완전 부산에 있을 때 부산은행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서울 가면 대접도 안 해줘요. 네, 진짜. 근데 그 정도로 부산하고 이 괴리감이 확실히 있긴 한데, 그래도 달라진 건 하나 뭐냐면, 윤현동 쪽에 가보셨어요? 그 BIFC? 네. 그거를 만들어 놓고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부산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서울에도 IFC가 있거든요. 여의도에. 제가 여의도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정보인 것도 있고, 제가 나중에 면접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증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실전 경험이나 실전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느꼈던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다 차출하고 그런 사람을 기업에서 뽑습니다. 정말. 그 면접 때. 그래서 면접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고, 절실함이 있으면 뭐 내가 나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어디든 뭐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절실함이 아니라 내 커리어에서 이 정도는 해서 이 회사에서 나 무조건 뭘 배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임하면 좋은 회사를 갈 수 있고 거기서 계속 자기 커리어를 연장선상에 가져갈 수 있다. 제가 나중에 회사를 어떤 자료를 찾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정말 쉬운데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주무시고 나중에 마지막 시간까지 있으시면 제가 답을 다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다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금융 베이스는 베이스지만 원래는 지금 바꿔서 내용을 데이터에 맞게끔 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자 오픈 뱅킹 전에 오픈 API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오픈 API 시절에서는 그냥 소유권이 누구냐 이 차이인데 오픈 뱅킹이 시작된 시점에 지금 요 아래 보시면 스크래핑이나 오픈 API를 통해서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전에 원래 2015년도부터 오픈 API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 뱅킹이 도입이 되고 금융당국하고 핀테크들이 이 데이터를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싶어서 왜 수집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1예로 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 들어보셨죠? 뱅크샐러드가 초반에는 정말 토스의 대항마로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막 TV에서 보시면 갑자기 유전자 키트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금 받은 것도 다 지금 매몰되고 있고 인력을 2, 300명까지 늘렸는데 지금 인력을 줄이고 있어요. 제 옆에 여의도 IFC 옆에 있는데 자주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제도권이 바뀌면서 오픈뱅킹이 시작되었고 이 오픈뱅킹이 들어선 시점이 나중에 제도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들어보신 분 좋아요. 왜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면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마이데이터에서 왜 마이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도 한 번은 면접을 위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3법은 들어보신 분 데이터 3법 아, 세 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일단 개인시용정보법하고 그 방송통신, 이 정보통신망의 촉진법 이 부분의 시용정보법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계속 충돌되고 개인정보 위배된다, 보호된다, 침해한다 이 얘기 되다가 유럽에 있는 데이터 정보 가져와서 우리 각색을 해서 마이데이터를 결국에는 도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픈 뱅킹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오픈 뱅킹의 수혜주는 거대한 은행들 그 말고 인터넷 뱅크 쪽, 그 다음에 증권사, 보험사, 일반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우선권을 줬고 두 번째가 스타트업들이 이제 혜택을 받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금융당국 통해서 지금 핀테크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조건이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 우측에 있는 바스하고 사스입니다. 사스 들어보신 분? 그래도 들어보신 분이네요. 사스가 제가 아까 제일 메인 페이지에 디지털 금융에 의해 as a service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스는 뱅킹이에요. B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뱅킹 as a service에서 서비스형 뱅킹. 사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자, 말만 들어도 뱅킹은 은행만 할 수 있죠.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사스는 일반 은행이 아닌 뱅킹 업무를 하지 않는 애들이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바스하고 사스는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인데 그 서로 이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반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들이 원래 미래 과거의 먹거리는 여신 얘들 마진으로 얘네들이 가져갔고 외환 판 차익으로 수익을 엄청나게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환율 변동성도 그렇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뭘까? 얘네들이 오픈 API 이걸 가지고 하나의 API 형태로 일반 스타트업들한테 연결, 연결,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그 이용 수수료, 구독형으로 이용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어요. 오픈 API. 그게 오픈 API 방식이 과거의 오픈 API 방식이 사업화는 아니고 그냥 핀테크가 요청을 하면 이거 해줄게 이런 방식이 있어 이거였는데 오픈 API가 지금은 은행의 사업화가 되고 있고 신한은행 오픈 API를 쳐보면 바로 뜰 겁니다. 하나의 포털 사이트로. 그래서 각 뱅킹마다 뭐 계좌이체 아니면 뭐 거래 내역 조회 이런 게 하나의 API 형태로 다 팔고 있어 상품. 그게 지금 바스의 그냥 기초적인 그 바스의 딱 기본적인 단계. 우리나라는 바스가 되게 힘든 게 해외에서는 바스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레거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은행들이 왜 인터넷 은행을 못 따라가냐면 API 형태로 만들 수 없는 구조, 폐쇄적인 구조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뱅크를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얘네들이 사업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뭔가 API를 붙이려고 하면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은행이 발전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였고 인터넷 뱅크는 우리나라 인터넷 뱅크의 문제점과 장점이 뭐냐면 장점은 API 형태로 잘 될 수 있게끔 모듈화된 인프라로 만들어졌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근데 사업 운영 방식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 은행은 원래 모태가 영국하고 미국에 있는 챌린저 뱅크를 따라하기였는데 챌린저 뱅크를 아예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지금 사실 브랜치만 없이 모바일에서 그냥 간편하게 하는 거 말고는 딴 거 없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3호, 4호, 5가 뭐 계속 나와야 되지만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1호, 2호가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토스까지 치면 3호까지 되겠죠. K뱅크, K뱅크, 카카오, 토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바스나 사스 형태의 이 기류는 진짜 트렌드고 아직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고 이 바스나 사스의 기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IT 이 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테크가 필요하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스는 뱅킹이라고 했죠. 그냥 이 형태의 API 형태의 뭔가 사업화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이 한다면 사스입니다. 소프트 형태, 뱅킹 형태가 아닌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들이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스타트업 반란 같은 애들하고 API 연동해서 가져오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스를 하는 애들은 사스가 필요하고 사스가 하는 애들은 바스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와 금융이 주력 사업이 안 되는 이유와 딱 비교되죠. 예전에는 금융이 주력이었다면 지금은 반란 같은 애들도 결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계좌이체가 필요해요. 그럼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계속 그 화두가 됐던 게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했죠. 은행은 없어져도 뱅킹은 안 없어진다. 결국 지금 은행이 없어져도 저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은행이 절대 안 없어질 거예요. 말은 은행이 없어져도 뱅킹은 안 없어진다는데 은행이 뱅킹을 계속 쥐고 있는 한은 은행은 아직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테크적으로 얘네들이 뭔가 변화를 취하지 못한다면 한계는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예 인터넷 뱅크 같은 애들이 나와서 테크로 치고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스몰 라이센스는 들어보셨죠? 스몰 라이센스. 스몰 라이센스가 여신, 수신 이런 지금 은행의 각각 고유의 서비스를 정부 주도하에 규제 샌드박스 안에 들어와서 그 라이센스는 너희들 스타트업 너희들 여신은 해도 돼. 이런 방식. 그게 스몰 라이센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입하려고 했는데 은행이 반발하고 각각 이해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는 스몰 라이센스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영국, 특히 영국. 영국의 지금 챌린저 뱅크, 인터넷 뱅크 중에 오크뱅크라고 있거든요. OAK, 오크뱅크. 저는 그 은행을 좋아하는데 그 은행이 원래 대출로 시작했어요. 대출. 대출로 P2P, 소위 말하는 그 대출로 시작했는데 연체율이 2%, 3%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영국 당국에 야, 나 우리 이 정도 하는데 야, 적어도 대출을 하는데 수신이 빠지면 아쉽잖아요. 우리 수신 좀 하게 해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영국이 수신을 하는 스몰 라이센스 제도를 부여를 합니다. 이 스몰 라이센스가 왜 있냐면 은행이 되려면 자본금이 얼마 돼야 되는지 알아요?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덩어리로. 그리고 인프라와 보안 이런 걸 다 갖추고 어느 세월에 그걸 할까요? 스몰 라이센스로 딱 그 규격에 맞게끔 승인받고 얘네들이 사업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크뱅크는 처음에는 대출을 하다가 수신 이 기능까지 합쳐서 챌린저 뱅크로 성장을 하게 되고 지금은 그 솔루션을 또 다른 데 해외로 아스 형태로 수출을 하는 이 구조로 수익원을 확대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걸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거고, 토스가 사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결국은 지금 바스하고 사스 형태의 이것들이 둘 다 서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뗄래 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스, 여러분들이 은행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스를 다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거의 대부분 사스 형태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재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들어봤죠? 캐피탈이나 신기사, VC, AC, 이렇게 투자,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는 그 업을 지금 법인 설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코파운더로 라이센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제가 윙크스톤이라는 그 온투어 P2P 회사예요. 랜딧 뭐 이런데 들어봤죠.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대상,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해서 대출이 나가는 단순한 P2P였는데 들어가서 저희 대표랑 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사업 비즈니스 피보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P2P가 마진이 많이 남을까요? 절대 안 남아요. P2P는 쉽게 말하면 대출자가 있으면 대출자, 돈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투자자들 돈 받아서 그 돈을 대출자한테 연결시켜주는 피어투피어, 그냥 매칭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중금리를 맞춰야 돼요. 15% 이내, 10%에서 15%. 근데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이 자기 돈 주는데 꽁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진을 남길 폭이 줄어드는 거죠. 15%의 중금리를 맞춰야 되는데 대출자들한테 중금리라고 하지만 대출금리를 엄청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채지. 그냥 이금융 완전 그, 그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요구 수익률은 점점 더 7% 이상으로 높아지는데 여기는 우린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기에 중간에 남는 갭을 가지고 우리는 수익으로 잡는데 P2P가 지금 왜 계속 적자냐면 그 마진의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제일 그 다음에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데이터를 저희는 중시력이었고 개인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은행들이 개인 사업자들한테 대출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해했죠? 그게 쌌어요. 그래서 시험평가 모델을 하나하나 그 해당 대상자죠. 개인 사업자로 하면 프랜차이즈, 이커머스 셀러라면 개인 사업자죠. 하나.
그 다음에 물류 하시는 분들, 그것도 개인 사업자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룹 단위로 해서 그 피어 그룹별로 시험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왜 피어 그룹별로 시험평가 모델을 만들었을까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해야 되는. 왜냐면 지금 KCB나 나이스에서 하는 거는 유니버셜한 그냥 통합 데이터에 개인들이 다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그래서 디폴트나 연체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출은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우리 같이.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한테 대출은 나갈 수 있는데 유니버셜한 모델을 쓰니까 얘네들한테 상한 능력 평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디폴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는 정말 잘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었던 거고, 그걸 B2B로 피보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을 사업화를 전환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윙크스톤에 있을 때까지는 KB국민은행 그쪽에 POC 계약을 맺고 데이터 계약까지 맺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데이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했고 그때 일을 POC를 진행을 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를 제가 대거 뽑았거든요. 뽑을 수밖에 없죠. 왜 시험평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류업자들한테 어, 데이터를 뭘 받아야 될까? 그리고 그 물류업자들한테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미팅을 했죠. 그 대표들을 만나서 시장을 파악을 하고 자, 그쪽에 있는 데이터 팀에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는 우리는 엄청나게 방대하게 가지고 있다. 근데 활용할 줄 모르겠다. 이게 그분들의 답변이고, 아, 그럼 우리 같이 고민해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예를 들면, 화물 배차 간에 화주하고 차주 간에 물건을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화주가 물건을 실어달라고 요구하면 차주가 운송업자거든요. 그 물건을 배달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야 돼요. 그게 45일 정도 걸리거든요, 시차가. 우리나라처럼 그냥 물건 옮겼다가 바로 주지 않고 얘네들이 45일 걸려. 근데 신기한 게 이커머스, 여기 이커머스 개인 운영하시는 분 있어요? 쇼핑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정산 어떻게 되는지. 정산을 하면 피지사들이 정산을 판매 대금을 언제 주냐면 45일에서 70일 있다 줘요. 자, 그러면 유동성의 위기가 오겠죠. 판매한 입장에서.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한 유동성 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첫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걸 다 팔았어. 자금을 받아야 또 물건을 사서 팔 건데 이게 70일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의 이제 구간이죠.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쿠팡도 마찬가지고. 그걸 하려면 얘들한테 대출을 해주려면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판매한 매출 채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되고 얘네들이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매입 대금, 명세. 그러면 매입을 했다면 이 물건을 팔 거니까 그걸 담보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담보가 사실 말이 담보지 이렇게 압류 뭐 설정 안 돼요. 일반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용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매출조건은 어차피 얘네 매출조건 나중에 양도받으면 되니까 그냥 그 돈을 주는 이 구조인데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여러 군데를 보게 되는 거죠. 반란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반란을 미팅해서 얘네들 데이터를 봤을 때 얘네들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재고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데이터들을 얘네들은 정말 DB를 이쁘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다 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 같이 머리 쓰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작년하고 지금 달라진 게 얘네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본인들이 스스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뽑아서 계속 DB를 이쁘게 정리를 하고 언제든지 은행이든 제휴사든 줄 준비가 돼 있게끔 API 형태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스 형태로. 이해됐습니까? 이게 사스 트렌드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아직까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은 거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이것만 알고 있다면 꼭 굳이 금융권 아니더라도 스타트업들 여러 군데 있어요. 그쪽에서 금융 베이스에 어느 정도 인사이트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큰 키워드로 봤을 때는 자, 바스라고 적혀 있지만 제가 은행권의 특화에서 말씀을 드릴 땐 바스라고 하고 스타트업 기준에서는 사스라고 봐주신대요. 자, 사스하고 마켓플레이스, 어드바이저 이 세 개가 키워드가 제일 많이 쓰는 트렌드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요약을 했던 내용들은 다 면접 때 그냥 이 키워드 써먹어도 돼요. 그냥 알고만 있다가 암기 안 하셔도 돼. 그냥 지금 그냥 이해를 쉽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 드릴 때, 아니면 본인이 커리어에 난 어떻게 하고 싶다 할 때 같이 써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핀테크의 진화 방향은 딱 이걸로 봐주십니다. 지금 결제송금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결제송금, 자산관리, 디지털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에 바스가 이쪽 자리고 자산관리는 지금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얘들 자체를 가지고 고객 풀을 만든다고 하면 마켓플레이스가 되겠다. 사스 형태로. 나중에 결국엔 디지털 뱅크로 가는 게. 네. 아이러니하게 일반 스타트업들 대표들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자 뱅크샐러들이 예를 들게요. 뱅크샐러드 대표 만났을 때 뱅크샐러드는 제가 CSO만 만났습니다. 대표는 못 만났고 그 다음에 페이코. 페이코도 거의 전략 쪽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자 그냥 예를 들면 얘네들이 다 페이코를 예를 들면 쿠폰으로 시작했잖아. 대학생들 처음에 결제 쿠폰. 이거 좀 하면은 여기 머니 지갑 만들어서 뭐 이거 막 이걸 하잖아요. MZ 세대를 타게 해서.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아마 한번 들어가 페이코 지금 쓰고 계신 분 있어요? 어, 어때요? 사실 자주 쓴다기보다는 그냥 한 번씩 들어가면. 한 번씩 들어가고 포인트 바꿀 때 네. 그럴 때 말고 근데 이게 서비스가 바뀌는데 느낌이 어때요? 헤비해진 느낌 안 들었어요? 정말 다 놓고 싶거든. 얘네들은 처음에 결제 쪽. 네, 맞아요. 스텝에서 복잡해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서 내가 이거 참 말을 못했는데 안타까운데 그냥 익명에 이걸 한다면 얘네들도 자기 본인들도 이걸 바꾸고 싶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왜냐면 하나 했을 때 같이 제휴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펀드 쪽 판매를 하는 것 때문에 제휴를 했었는데 저희가 고객 풀을 이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걔네들이 그래도 페이코가 MAU가 얼마인지 알아요? MAU는 뭔지 알죠? 월 액티브 유저. 근데 걔네들이 월 450만의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근데 450만 유저를 가지고 있고 개인 사업자들도 어느 정도 있는데 걔들이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가 무료나 투자 이쪽을 붙이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투자나 금융 쪽 붙였는데 부가 서비스로 제일 그래도 리텐션이 많이 있는 데가 금융 쪽. MZ분들이 소액 투자로 쪼개기 투자를 하는 걸 그나마 하고 싶으니까. 근데 거기가 왜 말씀드렸냐면 모든 회사들, 스타트업들, 페이코뿐만 아니라 뱅크샐러드 처음에 가계부로 시작했잖아요. 가계부로 시작해서 금융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 카카오페이 말고 작은 회사들 중에 도미노라는 회사 들어봤나요? 커피하우스. 커피하우스는 약간 그 소셜 트레이딩 하는 회사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지금 그건 하지 못했지만,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뭔가 기초자산의 암호화폐도 높고, 뭐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이 궁극적으로 가려는 게 이거예요. 첫 시작은 아까 토스가 시작했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고객을 처음에 끌어당기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투자가 됐든 아니면 결제가 됐든 그걸로 시작했다가 고객이 어느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리번들링으로 해서 얘들 다 묶어버리겠다. 다 그렇게 해요. 그게 플랫폼의 생태계로 보면 1.0, 2.0, 3.0 다 나누는데 말장난이지만 처음에 고객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건데 제일 가장 큰 시도가 좋았지만 실패작 중에 하나가 증권 플러스라고 들어왔어요. 증권 플러스는 한 번씩 써봤을 건데 그 뉴지스타가 나왔다. 두나무에서 업비트 말고 증권 플러스라고 해서 각각 모든 증권사들 이쪽에 풀에 들어와서 그 토스처럼 지금 약간 한화면에서 만약에 이거 거래하고 싶어 그럼 자기 쓰는 증권사 연동해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살 수 있게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토스하고 똑같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대화 댓글 달기.
근데 대화로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댓글로 달다가 끝났죠. 왜냐면 어, 그 리딩방이 되어버렸거든. 우리 소위 말하는 카톡으로 많이 오잖아요. 나중에 사회인 되시면 카톡으로 많이 오거든요. 주식 리딩방, 암호화폐 리딩방. 그렇게 해서 약간 이 사람들한테 금융 소비자 보상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막 특히 제한하고 토스나 저 증권 플러스도 거기에 관리자들이 댓글 달았을 때 좀 크리티컬하다. 그럼 다 삭제로 이게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근데 걔네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건 해외에 있는 어떤 회사에 로빈훗이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원래 제가 이게 있는데 다 줄인다고 그걸 뺐는데 로빈훗이 뭐냐면 그냥 소위 말해서 미러링이에요. 내가 현성주라는 사람이 포트폴리오로 채권의 10%, 암호화폐 20%, 포트폴리오 뭐 주식의 40% 이렇게 쫙쫙쫙 분배를 해서 수익률이 한 200% 달리고 있어. 막 순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애들 딱 집었을 때 그걸 그대로 복사하기 누르면 자기 통장에 잔고가 딱 그 금액만큼 넣어놓잖아요. 그대로 그 포지션 그대로 잡혀요. 자기가 손 하나 안 대고. 정말 편하죠. 그럼 얘 잘하는 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됐던 이유는 유사수신행이기 때문에. 왜냐면 금융회사도 아니고 아까 바스나 이제 은행 뱅킹하는 업무도 아닌데 스타트업이 고객의 돈을 그 정도 재고 있는 돈을 자기가 고객 동의를 아무리 했지만 뺐다가 그걸 본인이 있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유사수신행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수신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스몰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위법이라서 국내에 그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플러스가 그 거창한 로드맵으로 진행을 하려 했다가 못했던 이유가 그냥 댓글로만 끝나버렸어요. 네. 포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많이 됐으면 정말 잘. 근데 그걸 그 로빈훗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던 게 커피하우스라는 한국 회사거든요. 커피하우스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나 이쪽에 약간 인스타그램의 양식을 따서 투자일지 같이 쓰게끔 해서 공유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로 일단 지금 연명을 하고 계신데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풀린다고 하면 정말 잘 되겠죠. 그 규제 샌드박스에 계속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대표님도. 자,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했던 건 그런 각각 개개의 스타트업들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디지털 뱅크가 되고 싶어 한다. 이게 챌린저 뱅크, 뭐 네오뱅크, 막 유니온뱅크, 막 엄청 많은 단어가 있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디지털 뱅크라고 봐주시면. 자, 그래서 제가 핀테크 키 매트릭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우린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경계가 사라진다? 제가 여기 단어 하나 적었죠. 빅블러라고. 저 단어 자체가 아예 지금 경계가 없는 거고 모든 회사들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간다는데 제가 여기서 한 건 일반 스타트업들도 테크예요. 금융이 아니었어요. 금융이 아까 제가 이때까지 다 말씀드린 건 걔네들이 금융을 하려고 사업을 한 게 아니고 테크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이 끼었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간다. 이게 되는 거지. 뭐 저기 금융의 원래 주업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 꼭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모든 업체들이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테크 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협쟁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 두 단어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인데 지금도 트렌드인데 뭐냐면 아까 은행하고 스타트업들이 예전에는 거의 적대시하였는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은행도 처음에 스타트업을 싫어했잖아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페이가 나오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또 만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출하는 상품 만들고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자, 은행도 아닌데 계속 은행인 척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들하고 이제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고 그게 협쟁이 되는 거죠. 경쟁을 하면서 코피티션을 하면서 서로 협동을 하는 이 코어가 중요하다. 이 단어가 지금의 약간 하나의 화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번에 작년 22년이었을 것 같은데 22년 말에 그 삼정 KPMG에서 트렌드를 하나 낸 거거든요. 요거는 한번 쭉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 마이데이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베디드
저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빅블러. 뭐, 당연히 신기술 들어가는 건 당연히 테크 기반이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면접 때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인베디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인베디드 알잖아. 자, 인베디드 아시는 분? 들어봤어요? 여기도 들어봤고. 아실 거예요. 인베디드가 영어로 치면 해석을 하면 내재화, 인베디드, 내재화되어 있는 금융. 자, 아까 계속 얘기했죠. 뭐겠어요? 사스. 사스를 인베디드라고. 자, 금융이니까 바스, 사스 다 되겠죠? 그러니까 내재화되어 있는 거는 자, 나 은행이 되고 싶어. 근데 스몰 라이센스 못 받아. 근데 은행의 기능을 갖고 싶어. 그럼 뭐예요? 은행한테 바스를 혜택을 받는 거죠. 그게 인베디드. 자, 은행이, 너 은행이 될 수 있게끔 계좌 기능 이거 다 내재화 시켜줄게. 그거. 그게 이미디드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사스와 맞물려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자, 여기도 트렌드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